안녕하세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먹먹한 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나도 내 인생 즐길 거다라며 며느리와 손주를 문전박대하고 춤바람 났다던 시어머니가 있다면요.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화려한 등산복과 진한 화장 뒤에 숨겨진 것이 춤이 아니라 남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고무장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쁜 년이라고 욕했던 며느리 앞에서 뭉개진 손톱을 감추며 도망치려 했던 우리 어머니, 저의 눈물샘을 터뜨려버린 그날의 충격적인 반전, 여러분께만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살면서 돈 때문에 서러웠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남보다 내 가족이, 그것도 내가 엄마처럼 믿고 따르던 시어머니가 돈 앞에서 차갑게 돌변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배신감을 뼛속까지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배신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이었다는 걸 미련하게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지만요. 오늘은 그 가슴 아픈 오해가 시작되기 전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던 3년 전 이야기부터 꺼내볼까 해요. 그날은 저희 시어머니 순심 여사님의 칠순 잔칫날이었어요. 요즘 칠순이야 청춘이라 가족끼리 식사하고 끝낸다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 어디 그게 마음 편한가요? 남들처럼 호텔 뷔페도 모시고 싶고 용돈 두둑이 넣은 봉투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때 저희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민철 씨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기 일쑤였고 당장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벅차서 마트 할인 코너만 기웃거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결국 죄송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집에서 직접 잔치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횟감을 떼오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소갈비찜을 안치느라 온 집안에 달짝지근한 간장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15평 남짓한 좁은 거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자상을 2개나 펴고 엉덩이끼리 부딪혀가며 밥을 먹는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전을 부쳐 나르면서도 내심 마음이 무거워서 시어머니 눈치를 계속 살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은 자식들이 보내준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던데 며느리가 못나서 좁은 집구석에서 미역국이나 대접하는 게 영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귀신같이 읽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제 등 뒤로 오셔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물 묻은 제 손등을 문지르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호텔 뷔페보다 네가 끓여준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나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자식 내외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위해주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지.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그 말씀을 듣는데 코끝이 얼마나 찡하던지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젊어서 남편 여의고 시장통에서 안 해본 장사 없이 악착같이 저희 남편 키워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평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참 의지 많이 했었어요. 너희는 늙으니 걱정 말고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아라.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젊어서 다 꼽을 쳐뒀으니까 나중에 나 아프면 나는 내 돈으로 실버타운 들어갈 거다. 며느리 고생 안 시켜.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세상의 노후 준비 완벽하지. 며느리 눈치 안 주지. 심지어 살림까지 도와주시지. 주변 친구들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고 자부심까지 느꼈더랬죠. 참, 저도 순진했죠? 그 꼽을 쳐둔 돈이라는 말이 나중에 어떤 비수가 되어 돌아올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넷이서 좁은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배가 부른 남편이 시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장난스럽게 툭 던지더라고요. 엄마, 진짜 실버타운 갈 돈 모아둔 거 맞아?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나 사업 미천 좀 대주면 안 되나? 남편의 농담에 시어머니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시며 남편 등짝을 찰싹 소리나게 때리셨죠. 이놈아, 꿈도 꾸지 마라.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벌어서 살아. 그게 부모 도와주는 거야.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배를 잡고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정말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100% 진심일 줄은. 그리고 내 돈 내가 쓴다는 말이 훗날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가장 차가운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남편이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고마워. 우리 형편 좀 나아지면 엄마 모시고 꼭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자.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날 남편의 듬직한 약속과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아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불안할 정도로요. 어쩌면 신은 우리에게 닥칠 거대한 불행을 감추기 위해 그날 하루만큼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포장지를 씌워주셨던 건 아닐까요? 그 행복이 딱 1년짜리 시한부였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행복했던 가족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저의 참회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게 아니라 제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의 그 슬픈 도끼질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지나고 계절은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피보다 더 진하고 끈끈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함께 흘린 눈물과 땀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건 마트 일이 한창 바빴던 추석 대목 즈음이었지요. 당시 저는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해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써서 무거운 물건을 바코드에 찍고 옮기다 보면 저녁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코끼리 다리처럼 변하곤 했지요. 설상가상으로 명절 대목이라 마트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고 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가며 꼬박 10시간을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에는 실핏줄이 터져 거미줄처럼 하지정 맹류가 돋았고 발바닥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지만 아이들 학원비 생각 하나로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계산대 앞에서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주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귀에서는 B- 하는 이명소리가 들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에 눈을 간신히 떴더니 낯선 병원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응급실이었어요. 과로에 영양실조라며 수액을 맞고 누워있는데 순간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지방에 계셔서 당장 오실 수도 없고 남편은 야근하느라 전화도 안 받고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발치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제 발을 주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죠. 그 거친 손으로 퉁퉁 부은 제 종아리를 꾹꾹 눌러가며 시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사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다시 눕히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시는데 그 손이 어찌나 뜨겁고 투박하던지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우실 것 같은 표정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에구, 이 미련한 곰팅아.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한 거야? 돈이 중요해? 니 몸뚱어리 망가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못 산다, 정말. 어머니의 호통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찡하게 울리더라고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걱정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제 귀에 대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 아들놈이 속 썩이거나 힘들게 하면 바로 나한테 일러라. 내가 내 편이지 그놈 편 아니야. 알겠냐? 이제부터 아픈 거 참으면 내 딸 안 시켜준다.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데 어머니도 제 등을 쓸어내리며 같이 훌쩍이셨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좁은 응급실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주무시며 밤새 제 링거줄을 봐주셨고 새벽에는 직접 끓여온 전복죽을 호호 불어가며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죽 한 숟가락에 어머니의 사랑이 또 한 숟가락에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평생 업고 가야 할 내 진짜 부모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드려야지. 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땀과 눈물로 섞인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갚고 싶으니 은혜가 나중에 제 가슴을 찢어놓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될 줄은요. 차라리 그때 그렇게 잘해주지나 마시지. 차라리 처음부터 남남처럼 대면대면했더라면 다가올 이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끈끈한 고부 사이가 되었고 가난하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엔 늘 불행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 저희 집에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 끔찍한 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딱 10초면 충분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경찰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제 세상의 모든 빛을 꺼버리는 데는 그 짧은 시간이면 차고 넘쳤습니다. 행복이 깨지는 소리는 비명도 없이 너무나 조용하고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우산을 챙겨주며 저녁에 김치전 해놓을게 일찍 와라고 배웅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 차를 덮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을 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흔들기만 했습니다. 여보,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 애들 기다리잖아.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남편 직장 동료들도, 심지어 영문도 모르는 어린 우리 아이들까지 아빠 사진을 보며 목 놓아 우는데 정작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은 너무나 멀쩡해 보였어요.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앞세운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충격으로 쓰러지실까봐 청심환까지 챙겨서 옆을 지켰는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장례식장 내내 시어머니의 관심사는 오직 돈인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밥을 먹고 가면 빈 반찬 그릇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식대 계산을 하질 않나, 화환이 들어오면 리본 문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꽃집 이름을 적어가며 나중에 환불이 되는지 묻질 않나. 도저히 금쪽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들의 연속이었지요. 제가 오열하다 탈진해서 잠깐 쪽잠이 들었다 깼을 때였어요. 부조금함 앞에서 시어머니가 장례식장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봐요, 육개장 건더기가 왜 이래요? 국물만 한강이고 고기는 보이지도 않네. 이거 1인분 값 다 받으면 도둑놈이지. 당장 식대에서 깎아줘요. 안 깎아주면 나 돈 못 내.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는 마지막 길인데 고작 육개장값 몇천 원 때문에 고성을 지르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낯설고 원망스럽더라고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다가가서 시어머니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애 아빠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돈 몇 푼이 중요해요? 제 딴에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소연하듯 내뱉은 말이었는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잡힌 팔을 매몰차게 뿌리치더니 퉁퉁 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정신 차려라.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지금 슬프다고 넋 놓고 있을 때냐? 부조금 들어온 거 10원 한 장 틀리지 말고 장부에 적어라. 그거 다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다. 그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 눈빛이 마치 처음 보는 남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응급실에서 제 발을 주물러주며 너는 내 딸이다라고 울먹이던 그 따뜻한 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노인네만 서 있는 것 같았죠.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첩을 끼고 다니며 들어온 화환 개수, 밥 먹은 사람 수, 부조금 총액만 집착적으로 계산하셨죠. 사람들은 독한 노인네라며 수군거렸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믿었던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가 더 큰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화장터에서 남편이 한 줌의 재로 변해 나올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유골함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툭 던지시더라고요. 민철이 몫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그거 들어오면 바로 내 통장으로 보내라. 내 아들 목숨값이니까 내가 관리해야겠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분이 내가 알던 그 어머니가 맞나? 혹시 아들이 죽자마자 며느리랑 손주들은 안중에도 없고 돈만 챙기려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슬프게도 그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내 편이 가장 무서운 타인이 되어가는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옛말에 불행은 절대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던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인생의 법칙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냉혹한 현실은 예고도 없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사업 재기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빚이 꽤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챙기려 했던 사망보험금이랑 남편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넣었는데도 빚잔치를 끝내고 나니 제 수중에는 정말 땡전 한 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산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으니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시 마트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해서 번 월급 180만 원. 이 돈으로 아이들 둘 먹이고 입히고 공과금 내고 나면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지요. 그래도 우리 세 식구 몸 뉘일 전셋집은 있으니 다행이다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그 작은 안도감마저 박살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집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그 건조하고 무심한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리더군요. 지영세댁 미안한데 이번 만기 때 전세금 5천만 원 더 올려줘야겠어. 요새 시세가 다 올라서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정 안 되면 방 빼줘야 해. 5천만 원이라니요. 당장 내일 애들 급식비 낼 돈도 빠듯한 저한테 5천만 원은 50억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거실에 주저앉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뛰어갔지만 남편도 없고 소득도 적은 비정규직 싱글맘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잠든 아이들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막 중학생이 돼서 교복도 맞춰야 하고 둘째는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생인데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었어요.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해야 할 판인데 멀쩡한 집 놔두고 아이들을 그런 곳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남편 장례식 때 보여준 그 차가운 모습 때문에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아이들 친할머니시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살아생전에 무리해서 마련해드린 방 3개짜리 번듯한 빌라에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 어머니도 혼자 적적하실 텐데 우리가 들어가면 싫어하진 않으실 거야.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드리면 되고 며느리는 미워도 손주들은 예뻐하시겠지. 저는 애써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1년 전 응급실에서 너는 내 딸이다라며 울어주시던 그 모습, 그 따뜻했던 온기를 기억해내며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장례식장에선 아들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잠깐 이상해지셨던 걸 거라고요. 결국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꼬깃꼬깃 접어서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 아이들 손을 잡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애들 데리고 왔어요. 잠시 후
인터폰 화면이 켜지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시지는 않고 대뜸 용건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라. 목소리에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다급한 마음에 인터폰에 대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제가 당장 돈이 없어서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당분간만, 정말 당분간만 어머니 댁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요? 제가 생활비도 드리고 어머니 살림도 다 할게요. 제발요 어머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욕을 하시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굳게 닫힌 철문보다 더 단단하게 닫혀버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거든요. 벼랑 끝에서 만난 마지막 비상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입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연 저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길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도어락 해제음인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수척해진 노인을 예상했던 저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에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거든요. 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광색이 번쩍이는 화려한 등산복을 맞춰 입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입술에는 쥐라도 잡아먹은 듯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얼마나 진하게 뿌리셨는지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로 독한 싸구려 장미 향수 냄새를 풍기고 계셨지요.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는 저와 겁에 질린 손주들을 내려다보며 시어머니는 마치 잡상인을 보듯 미간을 팍 찌푸리시더라고요.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현관을 떡하니 가로막고 선체로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시며 이렇게 쏘아붙이시는 겁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때로 몰려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 나 지금 나가봐야 하니까 용건만 빨리 말해. 바쁘다 바빠. 그 싸늘한 태도에 주눅이 들었지만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저는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등산복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애 아빠 빚 갚느라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딱 1년만, 아니 몇 달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방 한 칸만 내주세요. 제가 죽어라 일해서 생활비도 드리고 식모처럼 일할게요. 네. 제 눈물 섞인 호소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빨갛게 칠한 입술을 비웃듯이 실룩거리시더니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셨습니다. 예, 착각하지 마라. 내가 늙어서까지 너희들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 줄 알았니? 나도 이제 내 인생 즐길 거다. 그동안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으면 됐지. 내가 왜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떠안아? 나 이제 콜라텍 가서 춤도 배우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관광버스 타고 단풍놀이도 다닐 거야. 늙은 내가 꽃단장하고 놀러 다니기도 바쁜데 너희 같은 혹덩이들을 왜 달고 사니? 콜라텍이라니요. 단풍놀이라니요. 아들이 죽은 지 겨우 1년 지났는데 며느리와 손주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춤추러 다니시겠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응급실에서 너는 내 딸이다라며 제 발을 주물러 주시던 그분이 맞나 싶어서 멍하니 올려다보는데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시더군요.
그리고 너 없는 척 청승 좀 그만 떨어라. 내가 모를 줄 아냐? 민철이 죽고 나온 보험금 빚 갚는다는 핑계 대고 내가 뒤로 다 빼돌린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내든 월세를 살든 너희끼리 알아서 해. 괜히 엄한 시험이 등골 빼먹으려 들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을 넘어 참담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남편이 남긴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그 돈을 갚느라 마트에서 얼마나 굴욕을 참아가며 일했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쇳소리만 나올 뿐 말이 되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시더니 현관에 놓인 등산화 뒤축을 구겨 신으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으며 제가 비밀번호를 볼까봐 손으로 가리고 잠가버리시더라고요. 마치 도둑놈이라도 쫓아내듯이 철저하게 말이죠. 비켜라, 나 약속 늦었다.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 식구는 내가 책임지고 살아. 내 아들도 죽었는데 이젠 남 같은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이나 신경 쓸 거야.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제일 잔인했습니다. 내 아들도 죽었는데 남 같은 너희라니. 응급실에서 너는 내 딸이라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며느리고 손주였고 아들이 죽으니 이제 우린 그냥 남이 된 건가요?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우두커니 서 있는 손주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지요.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와 아이들은 그 독한 향수 냄새 속에 갇혀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보다 매정하게 돌아선 시어머니의 등보다 더 무서웠던 건 옆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본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 싫대?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 큰애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끌어안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 뿐이었죠.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았고 무엇보다 믿었던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우리는 쫓겨나듯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결국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곰팡이 핀 반지하 방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우리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그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며느리를 도둑년 취급하던 그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한 게, 그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평생 춤이나 추면서 사세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 안 보고 살 테니까. 이를 갈며 다짐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등산복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 독한 향수 냄새가 무엇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는지, 그 진실을 알기까진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저희 세 식구가 흘러들어간 곳은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의 냄새라는 게 진짜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감춰지지 않는 눅눅하고 시큼한 절망의 냄새더라고요. 창문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밤 그 지독한 냄새와 사투를 버려야 했습니다. 반지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장마철이 되니까 벽지에 검푸른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나는데 락스를 뿌리고 닦아내도 다음 날이면 또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들 이불 위로 손가락만 한 돈벌레가 기어가는 걸 보고 기겁을 하기도 했고요. 한창 예민한 중학생 딸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냄새난다고 할까봐 매일 아침 페브리즈를 온몸에 들이붓다시피 하고 나갔고, 아직 어린 둘째는 밤마다 콜록거리며 마른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어요. 멀쩡한 집 놔두고 애들을 이 시궁창으로 끌고 온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죄인처럼 숨죽여 울어야 했거든요. 저는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는 기계가 된 것처럼 일했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포인트 적립하세요?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루 10시간을 서 있다 보면 퇴근길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서 번 돈으로 월세 내고 곰팡이 제거제 사고 아이들 병원비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너덜너덜해진 몸뚱어리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이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저를 내쫓은 시어머니는 천국을 거닐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하루는 시골에 사시는 남편의 고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셨나, 우리를 걱정하시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야기는 제 귀를 의심케 했지요. 지영아, 너 시어머니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니? 내가 어제 서울 올라갔다가 시장통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주 얼굴이 훤하더라. 등산복도 휘황찬란한 거 입고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어디론가 바쁘게 가던데 혹시 영감이라도 하나 생긴 거 아니니? 고모님의 철없는 웃음소리가 제 머리를 윙윙 울리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랑 연락 안 한 지 꽤 돼서요. 잘 지내시나 보네요. 아유, 연락 좀 하고 살아라. 보니까 아주 살판 나셨더라.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뭐 콜라텍인가 어디 가서 춤도 배운다던데? 노인네가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며느리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혼자 신선노름이네, 신선노름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춤바람이라니, 신선노름이라니. 며느리와 손주들은 곰팡이 핀 방구석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데 할머니라는 사람은 새빨간 립스틱 바르고 춤을 추러 다닌다고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남긴 보험금까지 싹 챙겨가셨으면 적어도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미안한 건 바라지도 않아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나 살 것이지 어떻게 보란 듯이 화려하게 꾸미고 다닐 수가 있냐고요. 그날 밤 저는 퉁퉁 부은 종아리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면서 벽에 핀 곰팡이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춤추며 웃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쓰라린 다리를 부여잡고 남의 집 설거지 알바까지 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라도 들렸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 이제 내 인생 즐길 거다라며 매몰차게 문을 닫던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시어머니에 대한 제 증오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그 화려한 등산복이 사실은 춤추기 위한 옷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의심해 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꽉 막힌 제 숨통을 트이게 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지 모를 기이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매달 25일만 되면 찾아오는 수상한 그림자 때문이었죠. 그날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고리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덜렁 걸려 있더라고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려다 묵직한 느낌에 열어본 저는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길래 제가 그토록 놀랐을까요? 검은 비닐봉지를 열어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나 싶어 인상을 찌푸리며 열었는데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가 신문지에 대충 쌓여 있었거든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뒤섞인 돈뭉치. 세어보니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찢어진 달력 뒷면에 갈겨 쓴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죠. 애들 학원비나 해라. 이름도 없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꼴도 보기 싫다며 문전박대할 땐 언제고 갑자기 돈이라니요. 그것도 은행에서 갓 뽑은 빳빳한 돈이 아니라 어디 시장 바닥에서 쭈그려 앉아 장사라도 해서 번 돈처럼 눅눅하고 냄새나는 헌 돈들이었습니다. 자존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돌려주거나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당장 아이들 급식비도 밀려있는 처지라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쥐고 밤새 울다가 결국 아이들 밀린 학원비를 냈습니다. 비참했지만 엄마니까요. 그런데 그 돈 봉투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25일에도 그 다음 달 25일에도 어김없이 문고리에 검은 봉지가 걸려 있었죠. 마치 월급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날짜 한 번 어기지 않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5일이 되던 날 새벽부터 문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지 직접 얼굴을 보고 따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복도 센서 등이 켜지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갔죠. 예상대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꼴이 가관이더라고요. 새벽부터 어디 무도회장이라도 다녀오시는 건지 형광색 등산 조끼에 짙은 화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시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지 적선하세요? 우리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봉투 던져주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아셨어요? 제가 돈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급하게 선글라스를 고쳐 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제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넣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습니다. 시끄럽다. 동네 사람들 다 깨우려고 작정했냐? 주면 그냥 곱게 받았을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아? 내가 쓰기 싫으면 우리 손주들 맛있는 거나 사 먹이든가. 이 돈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춤추러 다니신다면서요. 혹시 어머니 이상한 일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면 어디서 훔치기라도 하셨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러고는 립스틱이 번진 입술을 실룩거리며 뻔뻔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훔치긴 누가 훔쳐. 내가 콜라텍 가면 인기가 좀 많냐? 거기 오는 영감님들이 나 좋다고 용돈 주는 거 내가 다 못 써서
너희 좀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받아. 나도 그 영감님들 만나러 가야 하니까 바빠서 간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등을 돌려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 더 쏘아붙이려다 멈칫하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 남은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장미 향수를 뿌리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독한 향수 냄새 사이로 아주 이질적이고 기묘한 냄새가 훅 하고 끼쳐오는 겁니다. 그건 소독약 냄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락스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마치 공중화장실 청소를 막 끝내고 나온 사람에게서나 날 법한 비릿한 락스 냄새가 향수 냄새를 뚫고 진동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가슴팍을 밀치던 시어머니의 손. 잠깐 스쳤지만 그 손의 감촉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거칠다 못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주변은 까맣게 때가 낀 것처럼 보였거든요. 영감님들이 용돈 줘서 편하게 산다는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들. 거기서도 시어머니에게서 났던 그 락스 냄새와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춤추고 놀러 다닌다면서 왜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 그리고 이 돈은 왜 이렇게 눅눅해? 단순히 밉고 원망스럽기만 했던 감정 뒤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화려한 등산복과 짙은 화장, 그 뒤에 숨겨진 락스 냄새와 거친 손,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저는 멍하니 현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진실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만큼 아프고 시린 것이었죠. 그날 새벽 도망치듯 사라진 시어머니의 뒷모습과 코끝에 맴돌던 락스 냄새는 며칠이 지나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춤바람이 났다는 사람이 왜 손에서 소독약 냄새가 날까? 영감님들이 용돈을 준다면서 왜 돈에서 시장 바닥 냄새가 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때문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마치 운명처럼 그 진실을 마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언니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동료 언니가 입원한 곳은 시내 외곽에 있는 꽤 큰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도 겸하는 곳이라 노인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었지요. 퇴근길에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병원을 찾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지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비상계단으로 3층 병실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헉헉대며 계단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서려는데 저만치 복도 끝 탕비실 앞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헐렁하고 낡은 간병인 조끼를 걸치고 엉덩이가 다 늘어난 몸빼 바지를 입은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절뚝이며 휠체어를 미는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쪽을 지켜봤지요.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덩치 큰 할아버지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너 나 죽일 작정이야? 환자가 휘두른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날아가고 그 뜨거운 물은 고스란히 그 할머니의 가슴팍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 하는 비명과 함께 할머니가 주저앉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놀라서 달려가려는데 어디선가 환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득달같이 달려와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돈 받고 일하면 똑바로 해야지. 노인네 화상이라도 입으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당장 간병인 사무소에 전화해서 사람 바꿔달라고 할 테니까 짐 싸서 나가요. 그 서슬 퍼런 고함 앞에서 뜨거운 물에 댄 가슴을 부여잡고도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는 그 할머니.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였습니다. 화려한 등산복도, 진한 화장도, 빨간 립스틱도 다 지워진 채 젖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굽신거리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버지 제가 더 잘 모실게요.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계셨습니다. 그 비굴하고 처량한 모습에 저는 들고 있던 음료수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쿵 하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가리시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콜라텍에서 춤을 춘다는 것도, 동호회 사람들과 관광버스를 탄다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입던 그 화려한 등산복은 출근복이 아니라 병원까지 오는 길에 초라한 간병인 모습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이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슬픈 연극, 소품이었던 거죠. 진한 향수 냄새는 환자들의 대소변 냄새와 락스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고,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는 영감님들이 준 용돈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밑을 닦아주고 받은 피 같은 일당이었던 겁니다. 며느리와 손주들 짐되기 싫다고 내 인생 즐기겠다며 모진 말로 내쫓으셔 놓고는 정작 본인은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남의 수발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돈을 모아 매달 우리 집 문고리에 몰래 걸어두셨던 거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라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피하려고 휠체어를 밀고 도망치듯 병실로 들어가려 하셨지만 휠체어 바퀴가 문턱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누렇게 떠 있었고 손등은 뜨거운 물에 데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댈 것 같은 붉은 손을 낚아채듯 잡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춤추러 가신다면서요. 인생 즐기신다면서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남한테 욕먹고 굽신거리면서 번 돈으로 우리한테 생색내셨던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 절규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눈을 피하며 거칠어진 손으로 제 손을 밀어내려고만 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전염이라도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손을 잡은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뭉개진 지문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뱉은 첫 마디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픈 손보다 제 마음이 다칠까봐 그것부터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방금 전 쏟아진 뜨거운 물 때문에 벌겋게 달아오른 가슴팍을 움켜쥐고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만 계셨지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제 눈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본 시어머니의 손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독한 병원 소독약과 락스물에 얼마나 오래 담그고 계셨는지 손바닥 껍질은 하얗게 일어나 벗겨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은 옹이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문이었습니다. 험한 일을 맨손으로 얼마나 하셨는지 10손가락의 지문이 다 닳아서 반들반들해져 있더라고요. 내 인생 즐기며 산다던 분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직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망가진 손을 붙잡고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 손 좀 보세요. 이게 춤추고 놀러 다니는 사람 손이에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희를 내쫓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시냐고요. 제 절규의 시어머니는 그제야 젖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입술을 떼어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토해내셨습니다. 아가, 나는 괜찮다. 나는 다 살았잖아. 근데 너는 아직 젊지 않냐. 늙고 병든 시어미 모시고 애둘 딸린 과부로 살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너라도 새 출발해야지. 나랑 같이 살면 너 평생 내 수발 들다가 늙어 죽을 텐데 내 아들 먼저 보낸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너 앞길까지 막니.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 재수 없다, 꼴 보기 싫다, 내 인생 살겠다 했던 그 독한 말들이 사실은 저를 놓아주기 위한 뼈아픈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살이 할까봐, 병든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청춘 다 바칠까봐 일부러 정을 떼려고 악역을 자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좁은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남의 똥오줌을 받아내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 학원비를 대고 계셨던 거예요. 화려한 등산복은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갑옷이었고 독한 향수는 고단한 냄새를 지우기 위한 눈물겨운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까슬까슬한 굳은 살이 제 얼굴을 긁었지만 그 감촉이 세상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바보같이 왜 그러셨어요? 저 어머니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제 친정엄마고 제 울타리인데 저보고 울타리 없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을 팡팡 두드리며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며느리 따뜻한 아파트 한 채 못 사주고 고작 이렇게 꼬깃꼬깃한 돈이나 쥐어줘서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 돈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전 재산이에요.
이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곰팡이 피는 반지하라도 좋으니까 제발 같이 살아요, 네. 그날 저는 병원 측에 사정을 말하고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쫓아와서 계약 기간 안 채우고 가면 어떡하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위약금 물어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시어머니의 젖은 얼굴을 비추는데 화장은 다 지워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구급상자를 꺼내 시어머니에 댄 가슴과 손등에 빨간 약을 발라드렸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약을 바르는데 시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영아, 너 예전에 내가 응급실에서 내 발 주물러줬던 거 기억나냐? 그때 내가 너 내 딸이라고 했지? 나 그 말 취소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보호자 해라. 그 말에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눈물 콧물 쏟으며 웃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이 빨간 약과 눈물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밤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텅 빈 방이 꽉 차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온 낡은 보따리 속에는 저를 또 한 번 울게 만들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더 들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좁디 좁은 저희 집 반지하 방에는 모처럼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던 벽지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배어들었고 냉골 같던 바닥은 서로의 체온 덕분에 보일러를 튼 것처럼 후끈해졌지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돌아왔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어머니 품에 파고들어 잠든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낡은 보따리를 정리하다가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시어머니의 짐이라고 해봐야 허름한 몸빼 바지 몇 벌과 파스 뭉치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이 전부였거든요. 호기심에 펼쳐본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10월 25일 간병 일당 10만 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픔. 그래도 우리 지영이 월세 보태주려면 참아야 함. 11월 10일 손주놈 패딩 사주려면 이번 달은 야간 근무 더 해야 함. 영감탱이가 뜨거운 죽을 엎어서 손 대었음. 며느리 보면 속상해할 테니 약 바르고 숨겨야지. 그 공책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갈아 넣어 며느리와 손주를 지키려 했던 처절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맨 뒷장에는 통장 하나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통장 이름이 우리 며느리 새출발 자금이더라고요. 잔고에는 꼬깃꼬깃 모으신 돈 5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고 계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뜨신 어머니는 민망하신지 슬그머니 손을 빼려 하시더군요. 저는 그 거칠어진 손을 놓아주지 않고 서랍에서 매니큐어를 꺼내왔습니다. 락스 독에 올라 까맣게 변하고 뭉개진 손톱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쁜 색이라도 입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예쁘게 칠해드릴게요. 그동안 이 손으로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호강만 하셔야죠. 제가 붓으로 조심조심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신기한 듯 쳐다보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호강은 무슨, 내가 내 손 늙고 흉하다고 싫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고운 색을 칠해주니 꼭 새 색시손 같구나. 고맙다 아가. 어머니,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다시는 우리 떠나지 마세요. 돈 없어도 되고 좁은 집에서 살아도 되니까 제발 아프지 말고 저희 곁에만 있어 주세요. 어머니 안 계신 집은 아무리 넓고 좋아도 저한테는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죽는 날까지 껌딱지처럼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마.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고 도망 안 간다. 내 딸 지영아,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그날 이후 저희 집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햇빛도 잘 안 드는 반지하 새방이지만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 어머니와 수다를 떨며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물론 가끔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산입에 거미줄 치랴. 내가 파지라도 주워오마 하고 큰 소리 치시고 저는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하며 말리는 그런 소소하고 행복한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지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화려한 등산복은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다며 버리라고 하셨지만 제가 깨끗하게 빨아서 장롱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우리 형편이 좀 피면 어머니 손잡고 진짜로 단풍놀이 갈 때 입혀드리려고요. 그때는 가짜 연극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주인공으로 그 옷을 입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꽃길만 함께 걷는 게 아니라 비바람 치는 진흙탕 길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돈이 많고 집이 넓어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좁은 방이라도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말해주는 내 편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닐까요? 지금 혹시 가족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투박하고 거칠지만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누군가의 손이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부디 그 손을 놓지 마시고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마세요. 그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을 봐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때로는 가장 모진 말 속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고 가장 화려한 옷 밑에 가장 처절한 희생이 감춰져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락스 냄새보다 구수한 된장 냄새를 더 사랑하게 된 며느리 김지영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